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코너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 꾸려나갈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난히 또 일찍 와서 대기를 팀장님 해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방송에서 해주실 이야기 그리고 포인트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반등에 뚜렷한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바로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로 저희 시장 냉철하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지금부터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 이제 신의 한 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좀 반등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다양한 매크로 지표들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특히나 영국의 이제 총리 재무장관의 말에 따라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시장의 가장 근원적인 악재가 일단 미국 연준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게 지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영국에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좋게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점이 치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쉬는 연휴 사이에 다시 좀 안 좋은 그런 악재들이 몇 가지 불거졌고요. 또 저희가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과 점검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도 우리나라 시장한테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단 시장이 지금 주식하기 좀 편한 환경인지 아니면 조금 여전히 좀 위험한 환경인지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일단 하이힐드 스프레드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라는 기준점을 정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5% 위로 올라오면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주식시장의 돈들이 좀 안전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5%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조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내가 돈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투자 심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5%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그림을 보였는데요. 다시 금요일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5.3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5% 위로 아주 큰 폭으로 뛰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계속 제가 매주 보여드렸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기업들은 주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좀 고위험 고수익 채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이 가격이 유가가 특히 $80 선을 깨지려고 하니까 감산을 하고요. 이러한 그림 때문에 $90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에너지 기업들의 불안 요소는 아주 단계적으로 커지지 않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를 기준으로 또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림을 보일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함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유로존의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그림입니다. 자, 당연히 지금 영국,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지금 재정의 악화, 그래서 채권 가격의 급락, 채권 금리는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곳,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이러한 곳들 한두 곳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유로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를 기준으로 잡아드렸지만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제가 6자라는 숫자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6% 위로 올라가는지 이게 계속 올라가는지 그래서 6을 넘어서 7, 8 이렇게 가면 신용 경색 상황이 커지고요. 뭔가 시스템적 위기로 시장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시 6% 아래로 이게 크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시장이 조금 위험했지만 지금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제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얼마에 끝났냐? 6.07에 끝났습니다. 6.07. 그래서 6% 위로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마디 지수인 중요한 마디 지수인 6% 위에서 지금
이 유로 하이드 스프레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경계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도 그렇고요, 유로 하이드 스프레드도 그렇고 좀 5%와 6% 각각 이 지수 아래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에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사이에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또다시 채권 시장이 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채권 시장은, 특히 국채 시장은 매우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특히나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도 위험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특히나 미국, 영국과 같은 이러한 선진국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안전한 국채가 엄청나게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이 다시 대규모로 채권을 좀 매입하겠다, 개입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국채 시장이 저렇게 안전한 시장에 자꾸 영란은행이 개입할 정도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구나, 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영란은행이 개입을 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영국의 길트채를 좀 낮춰줄 것인지, 금리를 떨어뜨릴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로 당분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 영란은행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 길트채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4% 초반 정도에서 머물렀거든요. 4%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시장이 잠깐 환호하기도 했었죠. 근데 다시 4%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 영국의 길트채는 무려 4.5%까지 매우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영국의 길트채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LDI라는 포지션을 통해서 투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직연금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1.15 정도 수준으로 여기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3일 연휴가 지나는 사이에 파운드화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즉, 앞에 있는 통화가 이렇게 차트가 하락을 하면 앞에 있는 통화의 약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파운드화는 약세, 뒤에 있는 통화는 반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다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운드화는 이렇게 이제 길트채 금리의 급등과 함께 급락을 한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유로화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화가 바로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좀 그러면 올라가줬으면 달러화를 방어를 해줄 텐데 한번 보시죠. 유로화도 지금 지난주에 이 시간에는 1대1 패러티까지 달러와 함께 거의 붙는 수준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죠. 지금 보시면 다시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유로화가 매우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0.97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유로화도 상당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 우리 연휴 동안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이 달러 인덱스의 통화 구성 현황을 제가 자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매크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파운드화가 연휴 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또 유로화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통화가 아주 약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달러화는 다시 초강세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0 정도 수준까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반등도 좀 주고 괜찮았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달러 인덱스는 113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달러의 강세 방향이죠. 이런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조합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원화 환율 아마 다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텐데 상당히 원화 환율이 지금 튀어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급락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나마
트러스 총리라든지 영국의 재무장관이 조금 위기를 조금 잠재우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파월 의장의 긴축 모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달라진 거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푸틴이 또 뭐 핵을 만지작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과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중국도 수출을 제한하면서 여기에서 또 뭔가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고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요. 이 불안 요소는 당분간 우리가 좀 지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추가된 시장의 하락 이유 한 2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드리면 자, 다시 이제 채권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뭘 봐야 되겠죠? 영국의 길트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좀 떨어져 주는지 요 금리는 4%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네, 4%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지 잘 봐야 되고요. 자, 파운드화도 지금 아주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위로 강하게 움직이는지 요 2가지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또 하나 시장의 하락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을 지금 제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캡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위안화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뭔가 위기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위안화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대비해서 줘야 되는 위안화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7.18 위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기만 하면 7.05 위안입니다. 그러면 1달러를 바꾸는데 7.05 위안을 주는 것을 이제는 거의 7.2 위안을 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라인에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팀장님 좀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봐야 되니까 그래도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이번 주 좀 대기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센티멘트 장세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볼까 해요. 그런 요소들이 이번 주에 있을까요? 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또 이번 주 이벤트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영국이 아무리 좋아지고 이탈리아가 아무리 좋아져도 일단 최근에 가장 이 시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게 연준의 긴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좀 바뀌려면 2가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돼야 되고요. 안 그러면 지금 고용이라는 데이터가 워낙 좋으니까 계속 긴축하겠네라는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 계속 실업률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져서 실업률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긴축이 멈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이번 주에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8%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발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먼저 지금 빠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뭐냐면요. 11월 2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에서 50bp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75bp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페드워치에서 확률을 지금 선물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50bp보다 75bp로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는 것이 월등히 많이 지금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한 만큼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75bp 금리 인상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잠깐의 노이즈로 그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금요일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른쪽이 금요일인데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금요일에 미국의 은행주들, 투자은행들이 주요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JP 모건이 있고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 시티라든지
다양한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때 이제 또 한번 시장에서는 한번 금융주들의 실적을 보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은행들은 이 충당금리라는 걸 쌓게 되고 그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은행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은행주들 실적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금융주, 은행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새벽에 이제 JP모건의 CEO는 상당히 좀 불안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CPI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긴축 효과, 이거는 이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걷어들이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나비 효과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경기 침체가 오고 S&P가 더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금융주 실적을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1,400원 정도까지 살짝 지난주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내려오는 듯 했는데요. 안정을 찾다가 다시 유로화 약세, 파운드화 약세, 달러의 초강세로 인해서 오늘은 다시 1,440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불안하게 움직일 때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 스프레드 위험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7%라는 마디 지수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7% 이상으로 벌어지면 우리나라에도 이거 뭔가 신용 경색,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은행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보수적인 전략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흐름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차트로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 피치포크 추세선이라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 코스닥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지금 연초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에너지가 좋으면 원래 같으면요, 반등이 나오면 이 중단대까지는 적어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중간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가 약한데요. 이번에는 이 하단부를 지켜줬는데 또다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여기도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수급인데요. 수급이 이러한 그림이 보이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인들이 반대로 다시 급한 매물을 막 출회하고 있고 그 매물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이러한 수급적인 전환이 나타나면 수급적으로 전환이 나타나면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